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인트로를 1분 전에 했는데 네. 다시 하게 됐네요. 방송사고가 나가지고 네, 한마터면 뭐 1시간짜리 날릴 뻔했다가 그래서 일단 간만에 뵙는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1월 2일에 방송 찍고 지금 거의 한 25일 그렇죠. 만에 오늘 이제 1월 27일. 네. 저희가 한 달에 시즌2 오고 나서 2번 정도 방송했는데 네. 어쨌든 뭐 한 달에 2번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찍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청취자분들 좀 잘 지내시는가? 한국에서 지금 새해 복을 많이 받고 계신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이 좀 많이 날이 춥다고 그러는데 다들 뭐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 네. 뭐 이 얘기는 또 저희 또 설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럼 뭐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일단 베트남이 오늘은 날씨가 더워요. 최근에 베트남 날씨 제법 쌀쌀했죠. 지금 저희가 오늘 한 일주일 전 정도는 좀 아침 저녁 쌀쌀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 온 지 5년 만에 전기장판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샀어요. 아. 다르더라고. 이게 달라. 전기장판을 틀면은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이불 들어갈 때, 속 안에 들어갈 때 행복. 너무 좋아. 이게 저도 원래는 저도 몸이 좀 열이 많은 편이라서 사실 뭐 그런 이제 온열 장비 이런 건 잘 안 차는데 네. 최근에 한 1월 중순 초 정도 해가지고 날이 되게 추운 거야. 갑자기. 진짜 추웠어요, 베트남도. 이상하게 추워가지고 그래서 보통 뭐 한국이 춥거나 하면 베트남이 춥기 때문에 한국은 많이 춥겠거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이 추우면 한국은 진짜 추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결국 제가 5년 만에 이제 전기장판을 샀는데 뭐 나름 쓸만해요, 확실히. 이 현대 과학기술 좋다. 어제도 틀었나요? 어제는 안 틀었어요. 요즘엔 안 틀어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전기장판이 베트남은 5년 장비 단점이 이거 1년에 2주 쓰고 나서 넣어놔야 되니까 그게 조금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저는 원래 뭐 히터 이런 걸 보통 틀라고 하던데 저는 히터는 안 트는 거예요. 히터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가지고 좀 기관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거에서 또 뭐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참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가? 당신 사모님 최근에 우리 같이 밥도 먹고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이렇게 녹음이라든지 방송 얘기는 저희 그 사모님께서 이제 1월 14일 날 이제 격리가 끝나가지고 그렇죠. 그 빈북 맞냐? 빈북이죠, 빈북. 네. 빈북에 있는 그 호텔에서 그렇죠. 격리가 끝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모님과 좀 시간을 그렇죠. 보낸다고. 격리 풀리는 날부터 제가 한 4일 정도 휴가를 내고 뭐 푸꺽? 5일이었나요? 푸꺽에 좀 다녀왔고요. 격리 풀릴 때부터 이제 호텔에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픽업해서 오는데 10개월 만에 보니까 되게 이게 뭔가 어색하지 않아? 어색해 처음에는. 어색하지. 네. 물론 어색함이 금방 풀리긴 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부모님 안 본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좀 보면 어색할 것 같아. 부모님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색하지. 그러니까 집을 이제 가면 집은 어색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되게 어색한데 어쨌건 처음 와서 이제 그 호텔에서 만나서 집에 와서 뭐 이런 그 웰컴 이벤트도 좀 단단하게 사서 준비해서 뭐 했어요 그 이벤트? 뭐 이런 꽃도 사서 꽂아놓고 그런 거요? 뭐 음악 틀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은 그러면 그 당신 출발할 때 틀어놓고 나온 거야? 아니지. 이 모던 현대화된 사회에서 모바일 우리 핸드폰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뭘 또 그렇게 됩니까 또 그게 되는 그렇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집에 앞에 왔으면은 예를 들어 뭐 초도 틀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 그렇지. 초를 뭐 2시간 전에 틀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집이 홀랑탄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렇죠, 그냥 그 뭐 TV에다가 좀 스크린에 영상 이런 거 간단하게 준비하고 뭐 꽃 사서 좀 꽂아놓고. 어려워 참. 그리고 이제 과일을 그 격리하는 동안 과일을 못 먹으니까. 과일이 없겠구나. 그렇죠. 과일을 주긴 주는데 뭐 그냥 맛도 없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과일 조금 주니까. 수박 쪼가리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과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그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다는 거야.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고 해서 샤인머스켓을 팔거든. 롯데마트 가면 팔잖아. 그렇죠. 팔길래 이제 전날 저녁 때 가가지고 샤인머스켓을 사러 갔지. 샤인머스켓 박스가 있길래 딱 들고 가가지고 계산대에 냈어. 내니까 240만 동이 찍히는 거야. 240만 동? 240만 동. 240만 동이야? 240만 동. 그래서 한 네 송이 들어있는데 잘못, 240만 동이야. 잘못됐어. 그래서
실로이? 실로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한 송이만 되냐고 하니까 된대. 건으로 하네. 건으로. 건으로 해야지. 건으로 하니까 68만 동? 야 비싸다. 68만 동. 샤인머스켓이 한국에도 비싸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한국도 비싸대. 샤인머스켓에서 망고 향이 난다는데? 이것도 무슨 말이야? 뭐 그렇대요. 샤인머스켓에서 다시 먹어봤을 거냐? 나는 못 느끼고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게 우리 맨날 그러잖아. 와인을 먹으면 그 플로럴 향이 나고 막 그거 뭐 그 난 제 이해 안 되는 게 그 술 같은 거 먹으면서 그 뭐 견과류 맛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건 뭔 소리야? 그 위스키라든지 와인을 마시면은 와인의 그 뒷맛에 보면은 견과류 향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이. 뭐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린 저는 술을 되게 많이 먹고 좋아하는 편인데 뭐 제 미각이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런 한 번도 못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일종이 아닐까. 샤인머스켓이 망고 맛이 난다는 거는. 여튼 저는 못 느꼈는데 샤인머스켓이 망고 맛이 난다. 근데 사모님 뭐래요? 헬모스 사모님이랑 같이 먹었죠. 사모님은 그러니까 그 망고 맛이 난다는 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 얘기고 어쨌건 샤인머스켓은 비싸다. 비싸요. 그래서 먹으면 보니까 포도송이에 몇 알이나 달려 있겠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 알에 만 동이야. 한 알에. 괜찮죠. 이거 포도송이 한 알에 500원씩 되는 거야. 500원, 500원. 괜찮다. 그거 한국에서도 비싸고. 아니야 10,000동이 넘겠다. 넘겠지. 그 한 송이에 68알이 들어 있겠어? 68알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30알 정도 안 되나? 모르겠네. 한 40알에서 50알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알에 한 700원짜리인가 700원. 근데 뭐 맛은 있더라고. 맛있죠. 근데 그 돈 주고 먹을 건 아니다. 맞죠. 샤인머스켓 최근 한국에서 많이 그거 해가지고 제 뭐 지금 방송은 안 듣는데 제 친구가 좀 농협을 다니거든요. 네. 네. 한 번씩 저희 집에 선물 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저희 방송 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저희 또 이 방송 헛소리 하는 거 듣고는 진짜 이제 안 듣는다고 하는데 혹시 들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뭐 주는 포도는 제가 잘 먹고 있다라는 거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뭐 딱 했고 나중에 풋공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합시다. 방송.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 방송이 좀 여러 가지 테마로 주제가 진행되니까. 그렇죠. 오늘 뭐 뒤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오늘 원래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주제 좀 다른 주제고 지금 가장 지금 베트남에서 핫하고 지금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고 어쨌건 베트남에서는 제일 핫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기 때문에 요거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사실은 뭐 당신 푸켓 갔다 온 얘기는 뭐 언제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뭔가를 다루는 게 중요하니까. 참 간만이에요. 저희가 그 시에 맞춰서 방송 찍는 거는 그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우리 그 정은이랑 그 누구냐 그 또람프 형 그쵸. 할 때 이후로는 그 한 2년 만이지 거의 그러니까. 그게 2018년인가 그랬을 거야? 19년도? 9년인가요? 그렇죠. 18년. 8년이야, 8년. 8년 2월인가 그럴 거야? 9년. 네. 그래서 18년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이었나? 네. 4월, 5월? 2월이 싱가포르인가 그랬을까? 그쵸. 뭐 그렇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거에서 일단 뭐 저희가 일단 뭐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넘어갑시다 그냥. 그럼 뭐 이사님 새로운 뭐 별일 없었나요? 뭐 조그만 뭐 일 하나 다시 시작했는데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라는 거에서 나중에 추후에 합시다 일단. 그렇죠.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잠깐 이제 인트로는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 어떤 거죠? 간만에 저희가 좀 인트로를 짧게 했고 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뒤에 내용을 저희가 얼마나 길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시국이 그냥 중요한 얘기고 뭐 베트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현장을 저희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라서 이제 그 현대 사회의 꽃은 뭐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대부분 그렇죠. 민주주의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뭐 민주주의는 아니긴 하지만 뭐 지금 간에 뭐 일단 지금 베트남에 이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전당대회거든요. 지금 이제 그쵸, 전당대회 2021년 이제 해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차기 지도부를 뽑는 한국으로 치면은 대선 총선 대선 플러스 총선 플러스 뭐 지방선거까지 다 합쳐놓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국은 대통령 5년, 뭐 국회의원 4년, 뭐 시도의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이제 진짜로 위에 헤드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다 바뀌는
그렇죠. 이제 베트남 전당대회가 이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렇게 이제 개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현재 전당대회가 1월 25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오늘로 지금 몇 일차인가요? 지금 3일차입니다. 네, 3일차죠. 3일차. 네, 그렇게 해서 뭐 25일 날에 모였고 뭐 26일 날인가 아마 그때 이제 그 26일 날 개막식이 있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있던 그 지금 응우엔 푸종 네, 그 이제 그 지금 서기장님께서 이제 그 대략적인 일정부터 제가 한번 네. 짚어드리면은 네. 1월 26일 날 전당대회 개막을 해서 그 개막 연설문을 여기 총리 응우엔수원 북총리께서 총리가 하셨나요, 그걸? 네, 네. 낭독을 하시고 네. 전당대회 문건 관련 이제 11대 중앙집행위원회의 공동보고서 낭독. 요건 이제 응우엔 푸종 서기장 그게 이제 그 아마 이제 지난 그걸 돌아보고 네. 뭐 그런 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래서 뭐 또. 그리고 12대 중앙집행위원회 당 지도 점검 보고서 낭독 뭐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쵸. 어떤 걸 했다라는 그쵸. 이런 거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이건 자리라고 뭐 이제 하더라고요. 그 지난 5년을 둘러보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네.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진행되는 내용이 네. 제 12대 중앙집행위원회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인사작업 관련 보고. 인사작업 관련 보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위원 수에 대한 논의 및 표결. 네. 정의원 180명, 후보위원 20명으로 20명.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안건에 대한 논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29일이면은 언젠가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하는 내용은 당 최고 지도부 선출을 합니다. 그렇죠. 네, 신임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1차 회의 개최,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 당서기장, 중앙서기국 위원, 중앙감찰위원회 위원 및 주임 선출 표결을 진행을 하고요. 1월 31일 날 주말 아닌가? 주말이죠. 안 쉬나? 주말에 안 쉬나? 모르겠어. 네, 하여튼 주말에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선출을 합니다.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최종 후보자 결정,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 선출 투표 및 결과 발표를 이제 주말에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2월 1일 날 이제 인사 보고를 합니다. 네, 제 12대 중앙집행위원회가 선정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자 및 정부 요직 내정자를 발표를 하고, 네. 제 11대 중앙집행위원회 선정 후보자 외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자 추가 지명 및 자진 출마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2월 2일 전당대회 폐막식이 있죠. 차기 당서기장,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감찰위원회 구성원 선출 결과 발표, 그리고 차기 당서기장의 전당대회 폐막 선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총리가 열고 서기장이 폐막을 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뭐 일단 쓸데없는 얘기부터 하면은 베트남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가 이제 그 5년 전당대회를 했었죠. 이제 그때는 연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1월 하지 않나 근데. 아니래. 이게 그래? 연말에 했었다고 하더라고. 뭐 이제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때 12월로 기억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네. 그때 뭐 그래서 일단 뭐.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이가 들었다. 30대였는데. 정말 5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쏜살같다. 그 실제로 제가 그 남이 쏜 활을 본 적은 없는데. 네. 진짜 빠른 것 같아. 활이 보면. 진짜 벌써 2021년 신축년이 한 달이 갔어요. 10%가 지난 거예요. 10%가. 진짜 큰일 났다. 네. 이게 그러니까 또 한번 참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걸 해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대통령이 아까 베트남에 있는 차기 지도부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장소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서 진행하잖아요. 내셔널 컨벤션 센터라고. 그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경남타워 앞이죠. 경남타워 앞이고 뭐 빅시 뒤고 뭐 하여튼 네. JW 메리어트 호텔 옆이고 뭐 그렇죠. 그런 데가 그런 있습니다. 데 있습니다. 네. 이제 어디냐면은 간단히
베트남에 와보셔서 모르는데 한인타운이죠. 그 이제 그쵸. 구한인타운 중하와 미딩 사이에 있는 거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메리어트 호텔 옆에 있는 그쪽에서 지금 개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7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 같아요. 1,600명 정도가 해서 지금 그게 뭐냐? 1,600명 규모가 뭐냐면 시다들 따로 왔겠지.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베트남의 공산당 위원이 한 54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 것 같다. 500만 명 정도. 이건 이제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다이비오. 그 공산당원. 공산당원은 전 국민의 한 4%가 공산당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4%면 얼마야? 1억에 4%면은 맞잖아. 대충 맞네. 500만 명. 아, 그치. 500만 명. 500명이라고. 500만 명 정도. 540만 명 정도가. 그쵸. 5%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원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런 이제 선거에서 이제 콧방귀 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국 지방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1,600명 정도가 이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숫자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는데 저번에 5년 전에 했을 때가 한 1,400명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지방의 또 자치단체들을 또 분할시키면 그렇죠. 자료 늘리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00명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1차 투표 같은 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네. 1차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정치위원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200명을 선출을 하고 그 200명이 선출을 한 이제 그 정치 국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19인, 17일에서 19인 정도 뽑는. 그렇죠. 정치 국원이 이제 핵심 지도부인데 그 200명이 또 사람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20명.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이제 그 내부 논의라든지 이제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제 그 최종 넘버 4까지를 선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명이 한국으로 치면은 크게 뭐라고 하지? 그 장관급이나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뭐 원내대표 이런 거 아닌가? 원내대표 말고 뭡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지금. 국무위원. 그렇죠. 국무위원인가 맞나? 맞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해서 딱 그 20명이 이제 그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고 20인. 그렇죠. 이거 이제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베트남에 뭐 어디 뭐 공무원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다 핫바리들이고요. 진짜로 이제 베트남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이제 20명들인 거고. 그렇죠. 20명 뭐 숫자가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17에서 19인 정도, 뭐 약간 뭐 예비 후보까지 해가지고 뭐 한 20명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권력서 이제 진짜로 이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 20명이. 그래서 뭐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기장. 당서기장 넘버원이고 이제 두 번째가 주석. 이제 주석이면 이제 한국말로 지금 대통령.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수상. 그렇죠. 그 이제 뭐 국무총리 같은 개념이고 네 번째가 국회의장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뭐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지금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 좀 안 겹치나요, 동선이? 동선이 겹치죠. 겹쳐요? 출퇴근 딱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겹치진 않지만 겹치지. 내가 걸어가는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 길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600명 정도가 지금 전국에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몰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숙소를 지금 어디로 잡았냐면은 메리어트 그랜드 프라자 호텔, 롯데 호텔, 대우호텔 네 군데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그 동선에 겹치는 호텔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퇴근이 일단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고 그 얘기 알아요? 지금 디캐피탈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30분 걸리는 거? 들었어요. 진짜 저도 지금 주위에 아는 분이 디캐피탈 사는데 이봉재로 디캐피탈 했잖아. 디캐피탈에서 강남까지 걸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40분 하면 걸어가거든요. 40분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차 타면 1시간 반 걸려. 1시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거 다 차량 통제하고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대회의장이 지금 그 딱 중간 동선에 걸리다 보니까 대회의장은 이제 딱 중간이지. 그쵸. 뭐 중간 비슷한 뭐 그쪽 아닌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루트를 왜 그렇게 짰냐면은 어쨌건 메인 회의장 1,700명, 1,600명이 모여야 되는 데는 그 NCC라는 내셔널 컨벤션 센터가 이제 그 그랜드 플라자하고 메리어트 호텔 옆에 있어. 메리어트 호텔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높으신 분들, 하노이의 기존에 높으신 분들하고 국회는 또 저기 또 헛더이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더이 쪽에서부터 그 NCC까지 갈 수 있는 길에다가 호텔을 뿌려놨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오고 가는 차들 잡아서 네. 뭐냐 다 그 뭐냐 혹시라도 이제 그 뭐 국가 테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2월 2일까지는 지금 베트남 지금 교통 아침에 대란입니다. 지금 아침 출근 저녁 뭐냐 출근 퇴근길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네. 내가 저기 쩐주형인가 쩐주형 쪽은 어떻게 막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막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도란프 왔을 때 도란프 왔을 때는 진짜 다 막았거든. 다 때려 막았거든. 막아야지. 아예 못 가게 막았거든. 이번에는 근데 그렇게 막진 않고 딱 그냥 뭐냐 신호 통제는 하더라고요. 오늘 오는데도 그 파란색 간판 달고 있는 게 이제 그 까우까우 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 지나가니까 빨간불인데 가게 하더라고. 그건 그런 건 근데 그리고 아예 도로를 때려 막아가지고 그 차만 가게 하진 않더라고.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건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 하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무슨 날이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미국 경호부에서 그렇게 할 거고 아마 그 뭐 베트남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쉽지 않을 건데 하여튼 뭐 여튼 말씀이 그렇고 지금 또 그 주변에 지금 전화가 안 되잖아요. 전화가 안 돼요? 그 제밍에서 전화가 안 돼요. 그 이제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와이파이 없으면은 3G가 안 터집니다. 그 동네 지금. 통신을 일부러 그 뭐 전파 차단 이런 거 전파차단해요. 그 지금 컨벤션 센터 주위로 그거 지금 보면 저는 그쪽은 안 지나가 봤는데 네. 그거 보면 이제 그 전파 차단기 갖다 놓고 지금 거기 24시간 지금 그 경찰들이랑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디캐피탈이 지금 와이파이 제외하고는 전화가 안 된대. 거기는 아예 그냥 그 그랜드 플라자부터 통로기 때문에 그 라인에는 지금 다 전파 타는 시켜가지고 지금 3G가 안 터진다. 이게 뭐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그 지정생존자 있잖아요. 지정생존자. 지금 이 베트남에 있는 높은 사람을 다 모여 있는데 폭탄 터지면은 진짜 이거는 그거죠.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국가 마비가 오죠.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1,600명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 뭐 어느 정도 가면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그 대면 보자 한국으로 치면은 뭐 대구 남구청장까지는 올 거야. 그치 구청장급까지 올 것 같아. 구청장까지는 올 거야 내 생각에는. 구청장까지 올 것 같고. 시장은 당연히 와야 될 거고. 시장 당연히 와야 되고. 구청장까지는 오지 않을까. 구청장에다가 좀 도의원, 시의원, 구청장까지는 올 것 같아요. 1,600명 정도면은 뭐 베트남이 구의원은 모르겠고 한국보다 뭐 인구가 좀 많고 뭐 좀 뭐 그 도시 그거 좀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1,600명 정도면은 아마 구청장 그 광역시급 구청장까지는 오지 않을까. 올 겁니다. 올 겁니다. 광역시가. 예를 들면은 여기 진짜 무슨 그냥 그 변고가 터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구청장까지 다 이게 타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 국가 마비 사태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큰일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좀 경비가 삼엄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 출퇴근길이 좀 많이 막힌다. 그 뭐 들어보니까 그랜드 프라자 호텔 이런 데가 이제 여행 다닐 때 여행객 그러니까 비행기가 열려 있을 때는 진짜 항상 만땅인 호텔이었는데 다 마찬가지 모든 호텔이. 근데 이제 지금 이 전당대회 때문에 되게 특수를 엄청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만석이라고 뭐죠? 뭐 거의 한 90% 풀부킹 이상은, 그렇죠. 풀부킹 90% 이상은 풀부킹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죽어가는 호텔들이 살아났다. 그렇죠. 그 4개 호텔 하나에 서겠지만 여튼 그리고 이런 때마다라고 하기에는 뭐 그래봐야 2번째밖에 안 되는데 야 하노이가 수도구나. 수도는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그래서 요번에는 좀 이제 특별한 게 이제 그거 이제 도이머이 35주년이라 그러더라고. 86년도가 도이머이였으니까 그렇죠. 35주년이 맞네요. 35주년이라 가지고 이게 또 뭐 저희가 매번 방송에서 도이머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도이머이가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주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13차죠. 13차죠. 그래서 그냥 전당대회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도이머이 얘기 나와서 말인데 베트남 공산당 제1차 전당대회는 그 마카오에서 1935년 3월에 마카오에서 그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때는 이제 베트남이 시국이다 보니 그쵸. 베트남 내에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지도부 선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마카오에서 일단 첫 번째로 해가지고 이때 호치민이 호치민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됐었던 호치민 주석이 이제 그 당 대표로 선출이 되는 걸로 해서 38년도 1차가 있었고 35년도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전당대회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까 우리 프로가 말한 86년도 12월에 열린 6차 6차 대회 도이머이 정책이 채택된 대회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13차. 그럼 시간이 흘렀다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5년 뒤에 할까 이제 도이머이 40주년을 할 거고
그 또 5년 뒤면 45주년 할 거고 약간 좀 아니 35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무 의미 없다니까. 듣지 않게 베트남은 25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겠죠. 25주년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25, 50 이게 그렇죠. 반백년, 반 50 뭐 약간 요런 느낌 나니까 괜찮긴 한데 35는 뭔데? 뭐 반 70 이런 느낌이 약간 좀 추잡스럽지 않냐? 그냥 약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반 70입니다 벌써. 그렇죠. 우리 반 70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 반칠순이죠. 황철순 황철수 씨 뭐 하는 거에서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게 그냥 이런 거를 보실 때는 진짜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도이모이가 중요했고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차기 지도부랑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투표가 들어가서 곧 이제 선출을 할 거다라는 거라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베트남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지금 이제 얘기는 나와요. 누가 할 거다. 뭐 이게 뭐 그 청취자분들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또 한 번 느끼는데 정치엔 관심이 없다. 주에도 좀 많이 물어보죠. 또 이게 또 이제 그 이제 우리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또 무감각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냥 길이 막히는건 하지.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크게 그게 뭐 그 뭐 말하는 것처럼 맞죠. 뭐 없어요 그게. 그게 없어요. 그게 뭐지 한국처럼 이거 뭐 되니 안 되니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막 그런 한국처럼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면 사실은 뭐. 우리는 뭐 누가 되든 재밌게 보잖아요, 사실은. 재밌게 보고 또 되게 참여적이잖아. 그렇죠. 사실은 뭐 한국 투표 안 한다고 하지만도 우리나라 뭐 인구 절반은 하잖아요. 그냥 그 투표권인 사람들은. 그렇죠. 대선이면 70%는 하잖아. 그렇죠. 안 한다 그래도.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느끼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무감직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은 어차피 그 정치에 관련된 전당대회니 뭐니 하는 것들은 그 관심이 있어 하는 5% 공산당 그렇죠, 니네가 하고 우리는 니네가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잖아.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은 공산당 그리고 뭐 이런 당원들이나 뭐 이런 그 끼리끼리 1,700만 맡겨놓고 끝난 거니까 이제. 이게 뭐 저도 오늘 제가 인터넷에 재밌는 글을 읽은 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이 봤을 때야 민주주의 이제 뭐 일반적인 투표권을 가진 국가 사람들이 봤을 때야. 진짜 중국이라든지 이런 베트남 같은 뭐랄까 좀 폐쇄적인 정치 형태가 어떻게 진짜 답답하냐. 뭐 그러니까 나라님 욕도 하고 내가 반대편도 찍고 이놈도 찍고 보고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그렇잖아. 뭐 지금 뭐 중국이 대표적인 경우 그거 아닙니까? 등샤평시 이후로 해가지고 중국은 일장간에 밥을 먹게 살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별 신경 안 쓴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뭐냐 뭐 한참 찍잖아요. 지금 뭐 중국 좀 많이 내려가긴 했다만도 그래도 연평균 뭐 고도의 경제 성장률에 지금 뭐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G2에 G까지 올라온 그런 국가인데.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야 저런 폐쇄적인 정치사회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뭐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서 평생 산 사람들이 그 무슨 그렇게 관심이 있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좀 갑자기 행선수도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바뀌는 거다. 그게 뭐 등샤오평에서 이제 그 뭐냐 그 뭐 후진타오로 바뀐 거고 후진타오 시진핑시로 바뀐 거고 이제 뭐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게 그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세상을 뭐 천지개벽할 만큼의 뭐 바뀌는 게 있냐라는 거잖아요. 맨날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조선시대인데 그 뭐냐 그 세조와 그 왕이 바뀐 거야. 왕이 돌아가셔가지고 일반적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무슨 크게 의미냐는 거야. 평생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홍준표가 됐으면은 우리의 삶이 뭐 월급이 늘어났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물론 뭐 뭔가 바뀌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그게 뭐 우리가 생각했던 좌우 당이 바뀐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한 당으로 밀고 나가는 거면은 뭐 크게 의미 있겠나 싶다는 거죠. 내부적인 봤을 때 베트남 사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게 뭐 이런
일당 독재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1인 독재가 아니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1인 독재 중국처럼 하는 거는 뭐 베트남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뒤에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하긴 한데 그렇죠. 1인이 하는 그 푸틴이나 뭐 그렇죠. 시진핑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1인이 권력을 잡고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베트남은 집단 지도 체제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그렇죠. 와가면서 5년 단위로 물러나고 권력을 바꾼 행사가 있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막 그런 국가 시스템에 막 그런 뭐 근간을 흔들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베트남 사람들은 좀 행설술이 긴데 별로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이 없다. 근데 뭐 나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없고 일단. 그렇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뭐 밖견들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잠깐 또 지나가는 김에 이번 전당대회 주요 쟁점 사항들이라고 해서 정리된 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 인선의 중요 쟁점은 4인 체제로의 복귀 여부. 이 4인 체제로의 복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냐면은 당서기장, 그렇죠. 주석, 그다음에 총리, 국회의장 넘버 4인데 얼마 전에 2017년도였나요? 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해요, 지금. 네, 쩐다이광 주석이 이제 불의의 사고라기보다 그런 그 뭐 원인을 모르는 요인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국가 주석의 부재 상태가 생겼는데 그때 기준으로 국가 주석 2018년도였던 것 같네요. 18년도인가? 국가 주석을 새로 뽑을 것인가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결국 뽑지 않고 그냥 우리 넘버1 하고 계시는 옹우엔 푸종 서기장님께서 주석까지 겸임을 하시는 걸로 지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그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많은 거에 대해서 베트남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장점, 그대로 유지 안 했을 때의 장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주석이랑 포치킥이 쭉 다르게 왔었는데 이걸 한 사람이 하니까 일단 뭐 사무실 정리하는 문제부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나눠줬던 권력의 위치를 권력의 숫자가 이게 많았는데 이걸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석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서기장실에 있던 사람도 있는데 이걸 한 명이 하면은 이 시단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해서 사실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그거는 표면적으로 한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호치민 주석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분이 없었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호치민 주석 이후로 응웬 푸종 서기장이 처음으로 그 두 개 대통령과 당 대표를 겸임을 한다. 그래서 베트남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일당인 나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당인 나라에서 당 대표와 이제 그 밖에서 나가는 그 뭐랄까 이제 그 대통령의 지위,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 수상의 지위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진짜 그 무소불위에 걸려. 이런 그렇죠. 표현 좀 그렇게 하네요. 반인반신의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이거를 사실 좀 예외적으로 하셨죠. 이게 뭐 국가의 비상 상태고 하다 보니까 하셨는데 요런 거 이제 호치민 주석 이후로는 최초의 일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뒤에서도 지금 바로 말씀드립시다. 그래서 요거 지금 또 한 번 더 연입을 하신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베트남 언론도 그렇고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다시 한 번 더 하시게 되면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죠. 2018년도가 아니네 가면. 그러니까 쩐다이광 주석이 돌아가신 거는 중간인 거고 전당대회 2016년도에 원래는 나이가 차가지고 접어야 되는데 유임 결정을 그때 예외적으로 했었던 데가 2016년도였으니까. 왜냐면 베트남 법상 65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 서기장에 한해 가지고는 당 서기장에 한해 가지고는 65세가 넘어도 유임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상. 지금 이게 그 옹웬 푸종 현재 수석 76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수상이 76세는 아니고 응웬 푸종이 그쵸. 응웬 푸종은 그 어르신은 76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지병에 한 번 있으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병에 한 번 있으셔가지고 건강상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 번 더 연임을 하시게 되면 약간 뭐랄까 진짜로 이게 진짜로 또 법을 한 번 더 바꾸는 그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야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응웬 푸종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당 대표, 그러니까 총 서기장, 당 서기장 겸 주석이 44년생이고
그냥 비교를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인 46년생. 그렇죠. 트럼프보다 2살이 많고요. 조 바이든 아니 아마 동갑이거나 좀 더 바이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치. 바이든은 이 푸종보다 2살이 많습니다. 42년생. 진짜 많다. 나이가 진짜 많은 거죠. 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몇 살인가요? 60 정도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이니까 문재인보다 9살이 많네. 9살이. 와, 진짜 많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여튼 말하면 이제 그 연세가 되게 많으시다. 그렇죠. 많다. 근데 지금도 이게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연임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 그쵸. 있다. 공산당 서기장에 대해서. 역대급 권력을 지금 이제 차지하고 계신데 그치. 두 개를 한 번에 내려놓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마 그 수상 자리를 내려놓고 그 서기장을 들고 가지 않을까 라는 게 그렇죠. 서기장을 지금 벌써 지금 제 주변에 이제 얘기 들리는 게 서기장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넘버 원 자리 탑4 중에서 가장 센 당대표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주석 자리가 원래는 이제 겸임했었는데 주석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유력한 게 지금 뭐 그것도 기존에 지금 그 총리를 했었던 분이 주석으로 올라가는 걸로. 근데 그분도 나이가 걸린대. 그분 나이가 걸려.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김응원 그 국회의장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분 66세인가 그렇대. 그분도 걸려요? 그래서 그분 이번에 다 걸려요. 그냥 모든 후보들이. 그분은 이제 뭐 내려간다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분은. 아 그분 김명원 여자로서 거기까지 갔으면 더 올라가는 건 솔직히 사실상 뭐 힘들다고 보고 그분도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런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두 자리가 지금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이걸 어떻게든 또 한 번 더 연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저희가 왜 이렇게 연임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게. 베트남이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그 호치민 선생님 사후로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말했죠. 그 레주원 씨가 이제 그분이 삼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호치민 선생님의 그 유언 같은 얘기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더 이상 그 1인에 의한 독재가 되면 안 되고 그 당에 의한 정치가 돼야 되고 그 확실한 그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견제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호치민 선생님 그 다음에 나왔던 그 내주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그 공산당 서기장을 그 한 3선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 약간 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도이머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방송에도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제이기도 하는데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레주원 씨 사후에 이제 그게 나왔다는 거지. 이제 그 더 이상 그 1인에게 너무 많은 파워를 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4명으로 이제 그 분과를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로 힘을 다 쪼개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지금까지 86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거의 25년 가까이 이제 거의 불문율처럼 지켜진 룰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게 된 거죠. 그게 35년째. 그렇죠. 그래서 아는 뭐예요? 그래서 아가 35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문처럼 지켜지던 게 지금 한번 예외가 생겼고 이제 또 한 번 더 예외가 생길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사람들이 이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떼시면서 귀추를 주목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굉장히 이게 항상 쓰는 말이긴 한데 나 뜻을 모르겠는데 귀추가 뭐지? 귀가 뭐지? 귀추. 그렇죠. 이 뭐 이런 방송이 부모님의 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추란 사람의 마음이나 사물의 돌아가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중요하다. 그렇죠. 귀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후보군들도 이제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제가 뭐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12차 전당대회 당시에 각종 언론에서는 베트남 공산당 최고위층 간 이례없는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고 친중 보수 세력과 친미 개혁 세력 간 권력 쟁탈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2016년도 기준이고요. 당시에 당서기장 선출을 두고 예상 가능한 두 후보의 접전이 펼쳐진 것과 달리 이번 13차 전당대회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추측과 가능성들이 베트남 국내외 언론사들 통해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그 유력한 후보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이제 쩐꼬뽕 공산당 상임석이죠.
이 서기장, 상임석이면 뭐라 그랬냐? 상임석이는 그러니까 이 당 기준으로 넘버 2인 거야. 넘버 2죠. 당 기준으로 당 서기장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사무총장 같은 뭐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분이 뭐 감사 쪽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이제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 그렇죠. 하노이 검찰대학 검찰학 학사, 법학대학 법학석사 뭐 그렇답니다. 이분이 그 예전에 응원 푸종 이제 그 지금 서기장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뭐냐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렇죠, 맞습니다. 할 때 약간 그 이제 오른팔 역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좀 정의로운 뭐냐 좀 포지션 잡아가지고 지금 뭐 이제 총리로 올라온다던가 뭐 국회의장 올라온다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나머지가 그 다음에 이제 부엉딘 후에라고 부총리입니다. 부총리. 하노이 당서기장. 이게 뭐 하노이 시장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뭐 따지고 보면 아니죠. 시장은 위반 연전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당이 있고 이제 정부가 있죠. 당과 정부가 있는 것처럼 각 시나 지자체도 이제 당이 있고 시청이 있는 거지. 위반 연전은 이게 시청 개념인 거고 이 당은 또 당인 거죠. 이분이 뭐 그 하노이에서 그렇죠. 가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방송 많이 타신 분 아니야? 부엉딘 후에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런 분 있고 네. 또 나머지 슬로바키아에서 4년간 영무원으로 재직했고 영어를 잘하신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세 번째로 나오는 분은 이제 판민진 정치국 당 중앙조직위원장이랍니다. 뭐 위원도 많아. 뭐 멋있습니다. 뭐 이름이 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제가 볼까 이렇게 들리는 소문상 이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는 확정이 났어.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좀 한 번 더 한다는 게 거의 뭐 학계 정설 같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넘버 1 하시던 분이 넘버 1, 2 하시던 분이 넘버 1만 할 거다라고 했고 넘버 3가 넘버 2로 갈 거다. 3, 4는 한다. 3, 4가 이제 지금 방금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베트남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분들의 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건데 확실한 거는 뭐 지금 서기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죠. 지금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 인기 좋습니다. 네.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세 번째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첫 번째로 그 뭐 부정부패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를 한번 있었었고 이게 지금 이번에도 유임하게 되는 가장 큰 유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그런 뭔가 업무의 그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검열이 들어올 수 있지만 뭐 네. 뭐 그래서 제가 방송 많이 했던 그 왓치맨은 누가 관심하실까? 왓치맨을 그 뭐 이제 그러니까 그 뭐냐 자경단을 누가 자경할 수 감시할 수 있냐 이런 거는 뭐 항상 뭐 현대 정치의 영원한 미스터리긴 하지만 뭐 일단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두 번째가 뭐 최근에도 뭐 알다시피 또 베트남에 한 근 10년 가까이에서 경제 발전이 물론 뭐 이분의 공은 아니겠지만도 100%는 네. 최근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덕도 좀 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쵸. 지금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뭐 있을까요? 또 최근에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네. 뭐 상대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도란프 성님도 그 미국에서는 90%가 재선에 성공하는데 그 결국 10%에 걸렸잖아요. 그 코로나 잘못하는 바람에. 네, 그렇죠. 근데 뭐 상대적으로는 그 일단 뭐 수습을 잘 해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좀 괜찮은 평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빅 이벤트는 흘러가고 있고. 네, 이게 다음 주면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아마. 네. 나오면은 아마 나올 쯤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뭐 지나가는 뉴스로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해외 토픽 정도에서는 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그래서 지금. 네,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뭐 좀 나눠봤는데. 네, 별 얘기는 안 했네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려면 뭡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하실 거다 아마. 그렇죠.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할 게 있나? 그렇죠. 그냥 뭐 시스템은 1,600명 모아서 200명을 뽑고 200명이 20명 뽑고 20명에서 이제 1, 2, 3, 4 가린다. 그렇죠.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하노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교통 대란이 났다. 그래서 호텔들이 꽉 찼다. 세 번째가 이제 뭐 하시던 분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베트남 정치 사회에서는 30년 동안 터부시된 건데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얘기를 좀 뭐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해드리면은 일단 뭐 기존 경제 발전 노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또 그 뭐냐 그
그 일당에 있는 국가의 그 대표적인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뭐냐 그 헤드들은 바뀌어도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뭐 단지 뭐 있긴 하겠죠. 뭐 조금적인 그 조금 이제 우호적인 국가가 바뀔 수는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좀 보수적이라든지 좀 진보적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어쨌든 큰 틀 자체는 크게 바뀌지가 않을 거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이런 그것도 한번 느낀 게 민주주의 사회 그 일당에 있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쟤들은 봐봐 저거야 한국 애들 저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5년 하고는 바뀌고 5년 하고 바뀌고 저랬고는 저 어중이 떠중이들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만 하다면은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 오래 밀어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제 모든 권력이 오래되면 썩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모든 정치 그게 그 숙제 아니겠습니까?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 봤을 때 그런 느낌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공화당이 잡았다가 뭐 민주당이 잡았다가 이게 한국만 봐도 좌가 잡았다가 우가 잡으면은 좌가 했던 거 다 무너지잖아. 그렇죠. 그 우가 했다 좌가 잡으면 2년 동안 탄핵 특검 해가지고 뭐 그 때리고 나면은 뭐 남은 3년 동안 또 하면은 또 바뀌면 또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대통령이 뭐 어디 가가지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다음은 더 물거품이 돼버린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잘 모르지만 4년 중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중임 맞다 봐요. 근데 이게 개헌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저도 중임이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평가하는 시즌이 있어야 되고 대선하고 총선 맞출 필요가 있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춰야 되고 그게 아니니까 자꾸 뭘 끝나고 나면은 뭐 심판 얘기로 1년 끝나고 뭐 그 않습니까 또 그 뭐냐. 레임덕이라고 1년 놀아버리고 대통령 5년 하면서 실제로 하는 거는 뭐 3년이고 뭐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중임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4년 중임 정도 하는데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되고 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렇죠. 베트남이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이번 전당대회에 따라서 바뀌는 건 없겠지만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했다라는 걸로 해서 그렇다라는 걸로 오늘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송은 뭐 방송 마치나? 몇 분 정도 됐나? 저희가 지금 한 36분 정도 했으니까 아까 녹음한 게 8분 한 45분 정도 녹음한 상태입니다. 신변 잡기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면? 전당대회는 이 정도 됐고 전당대회 이 정도로 하고 그렇죠. 신변 잡기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상 시작하긴 했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할 얘기는 없고 뭘까 그래서 뭐 정치 얘기를 좀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네. 국보만두님. 우리 또 그 7땡. 아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국보만두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군지 진짜 모르겠는데 한번 베트남에 계시거나 베트남에 관심이 많으신 분 아니야? 모르겠어. 귀인이 또 그렇죠. 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엄민님 댓글 남겨주시고 국보만두님 뭐 양원패자님 해서 양원패자님도 오랜만에 남겨주셨는데 네.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뭐라고 일단 그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좀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국보만두님이 올해 유튜브 대박 나시라고 7땡 보내주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대급 지금 이 유튜브 시스템 아니 팟빵 시스템 내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지금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빠삐용 11님도 저희 완전 초창기 구독자이신데 계속 응원해 주신다고 또 연락 주셔가지고 정말 또 감사드리고요. 네, 뭐 이 정도입니다. 일단 너무 또 하면은 길어가지고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네,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하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깊게 뭐 얘기까지 하자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선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이것도 뭐 지나간 얘기로 제가 본 건데. 그 도란프 아저씨가 지금 중국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이게 주위 영향을 좀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이게. 네. 왜냐면은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라고 막 하면서 그 뭐 이것도 저도 뭐 카더라는데 전 재밌게 본 얘기라 가지고 주위 국가들을 보면 다 뭐 방위비 늘리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그게 유럽에서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 같은 경우가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동남아 쪽에 좀 많이 영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친중 노선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저도 이게 뭐 그냥 댓글로만 본 거라 가지고 지나가는 얘기인데
필리핀에도 원래 필리핀 전통적인 미군 우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뭐 이제 미군 철수얘기가 나와가지고는 약간 필리핀이 친중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그 뭐 세계 영상으로는 큰 영향을 못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응우엔 푸종 서기장님이 한 번 더 연임을 하시면은 좀 베트남도 약간 친중적인 좀 성격을 가진 좀 그 뭐랄까 정책들이란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지난 5년 동안 보면은 중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베트남에 대해서. 그렇죠. 물론 그게 뭐 그 서기장 개인의 그 영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주식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한번 또 주식 얘기를 한번 해야 돼. 이건 안 했구나 우리가. 주식 얘기. FLC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사지 않았습니다. FLC가 지금 뭐 고공행진. 저희가 예언자다. 내가 1년 전이었나요? 언제 이 얘기를 했지? FLC 1년 됐죠. 1년 이맘때처럼 기억하는데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FLC 주식을 발하라고 했는데 그 FLC는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안 태웠으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웃긴 게 10원 한 장 안 태우고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듣자 하니까 삼성전자에는 좀 태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70층에 들어갔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거 원래 95,000 막 90층 얘기하다가 96층까지 갔다가 우리 재용이 형님 그 들어가시고 학교 가시고 내려갔나요? 그게 모르니까 그 재용 형 몇 층인지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게 또 그렇죠. 이슈가 터지면은 주가 변동이 있죠. 사실은 뭐 삼성은 그 정도까지는 85층이네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플러스시죠 그래도. 플러스죠. 들어갔을 때가 몇 층에 들어가? 70층 들어갔고 85층인데 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히 그럴 것 같진 않은 게 지금 조정 단계고 배정도 한번 끝났겠다가 약간 그런 단계라서 지금 하는 거지. 뭐 그 재영이 형님 한 분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진 그 뭐 오너리스크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좀 봐보니까 이게 뭐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깜빵 가 있는 동안 기업 가치가 2배 하이닉스를 그때 먹어가지고 그렇죠. 엄청 커지고 오리온 그룹이 200%가 성장을 했어. 오리온 그룹이. 그래서 오너가 학교에 가면은 기업이 큰다. 그렇지. 뭐 재용 형 한번 갔다 갔나 안 갔나 확실하게 안 났잖아 지금. 맞나? 간 거 아니야? 갔어? 갔어요. 갔어? 벌써 갔어? 안 갔나? 모르겠네. 근데 그 결과만 나왔잖아. 2년 6개월 받으셨고 항소 안 할 거라고. 항소 안 한대? 그거 재항소 안 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럼 뭐냐 사면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사면하시겠지. 뭐, 그렇죠. 어르신 크신 분인데. 뭐 우리 제인이 형님이 뭐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야지 나중에 뭐 그러나? 그렇지. 뭐 그래서 뭐 하시는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시긴 했는데 FLC가 지금 굉장히 떡상하고 있다. 아깝다. 야 이거 우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 주식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좀 베트남 이제 그 주식을 좀 뭐 사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좀 들은 얘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뭐 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별건 아닌데 그 베트남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베트남 관련 주식을 하실 때 절대 그 속된 말로 잡주는 건드리면 안 된다. 개잡주라고 하죠. 그 개잡주들은 건드리면 진짜로 강의 간다. 그 이름 들어가지고 모르는 회사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해서 얼마 전에 그 아는 동생이 한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거기 무슨 이상한 회사라면 되더라고. 영어로 된 회사인데 형님 하면서 그 친구가 우리 얘기를 듣고 FLC 좀 샀단 말이야. 그래서 좀 했다고. 자기가 시드가 적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밥이나 함께 사라. 하는데 밥을 안 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그 주식이 2,400%가 뛰었대요. 2,400%가 뛰려면 얼마나? 2,400%가 뛰려면은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은 그 대구 필레를 만드는 회사래. 대구 필레. 대구포. 그쵸, 대구포. 그 대구포랑 그 돈가스 그 생선가스 할 때 쓰는 대구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2,400% 뛰었대요. 얼마 기간 동안? 뭐 그 몇 달 안 됐겠지 아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2,400%가 뛰려면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야. 전 주식을 잘 모르지만 얘기했죠.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대구가 멸종 위기에 있는데 거기서만 잡힌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가 뭐 대구를 먹었는데 머리털이 난다. 이제 이런 거면 2,400% 올만해요 사실은. 탈모 치료제가 뭐 그 대구 필레에서 나왔다면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면은 100% 작전이잖아 그거는. 근데 얘들은 이게 그러면서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작전이 엄청 많대요. 그런 그 이름 없는 주식들에 세력들이 돈 집어넣은 다음에 재미들 끌어모은 다음에 쭉 하고 말아가지고 이제 쫙 이제 드시는 거 나가시는 거 되게 많대요. 한국도 뭐 우리 그 루보라든지 그런 유명한 그런 유명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금감원에서 못 잡아가지고 난리난 주식들인데
뭐 베트남은 오죽하겠어요. 한국 금감원도 그런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오죽한 게 많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좀 그 2,400%뛴 주식에 지금 발당구면은 너는 그냥 바로 홍강에 간다. 이런 뭐 말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찾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그 작전도 많고 그런 허접한 회사 상장해가지고 그 시원하게 빨아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에. 그러면서 그 뭐냐 카페 24인가? 아니 카페 24는 그 홈페이지잖아. 카페 24 홈페이지 봤는데 그 무슨 카페나 그 뭐 있어요 그 베트남에 이제 주식 정보 거래하는 홈페이지 같은 거. 아 맞습니다. 네네. 제가 옛날에 그 무슨 카페인가 하는 거 있잖아. 맞습니다. 네네. 그 스톡 관련돼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 잡주 관련 주식은 90%가 다 그거래요. 그거라는 잡주 관련 이야기들은 네. 90%가 다 가짜다. 어디 사람 써가지고 글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은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빨대 꽂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게 엄청나게 많다 베트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혹시 청취자분들이 주식을 하시더라도 네. 우리가 들어봤던 회사 우리가 언급했던 방송에서 네. 뭐 빈그룹, FLC 뭐 요런 것들 아니면 비나밀크, 화팟 뭐 있습니까? 뭐 페트로비엔나 뭐 그쵸. 마산그룹 뭐 이런 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절대 손대시지 마시라. 아니 또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이 오늘 그 뉴스가 또 친구가 공유한 게 그 빈그룹에서 LG 스마트폰 인수한다. 라는 썰이 있답니다 지금. 네. 뭐 실제로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긴 한 것 같아. 뭐 그 지금 그러니까 아예 개소리는 아니고 LG가 포기를 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사업은. 그쵸.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뭐였냐 그 한다고 했는데 빈그룹 스마트폰이 러시아에서 잘 팔린대. 아 그래요? 그런 얘기했더라고. 러시아 생각보다 그게 거래량이 좋대요. 그게 그 사실은 뭐 그 밑도 끝도 없고 저희가 빈그룹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러시아가 그 나라 규모에 비해서 네.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래요. 네. 근데 또 뭐 러시아가 중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을 쓰긴 그렇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예전부터 러시아에 진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뭐 왔다 보니까 러시아에 또 빈그룹 스마트폰이 좀 저가형으로 해가지고 좀 뭐 이래저래 조금씩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뭐 영 안 팔리진 않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게 LG 스마트폰 사업부를 뭐 인수한다라고 했는데 아 이거 호재인가? LG는 사야 되나? 그러니까 LG는 사도 되는데 빈그룹은 사면 안 된다. 아니지 빈그룹한테 호재 아닌가 이게 그러면? 빈그룹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네. 더 작은 회사가 더 큰 회사를 먹는 느낌이잖아. 그쵸. 엄청 작은 회사가 엄청 큰 회사를 먹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래서 진짜 사나?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건 역사에 남은 M&A인데 베트남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그잖아 사업부긴 하지만도 1.5부. 아니 LG전자에서 LG 스마트폰이면은 그쵸? 그렇죠. 그 사업부를 그거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게 되게 약간 이 그거. 근데 뭐 베트남 최대 기업이 최대는 아니지만 최대 기업이죠. 빈그룹이면. 아 그렇죠. 최대는 최대인데 지금 시총 기준으로 1위는 넘어갔나? 그 비에콘뱅크가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에콘뱅크 상장하면서 비에콘뱅크가 1위가 됐고요. 상장했어요? 네. 비에콘뱅크는 사면 안 되죠, 근데. 은행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 주식은 시총 1위는 비에콘뱅크 하고 있고 아마 2위가 빈그룹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일단 뭐 그렇다. 그래서 그 뭐 잡주는 많고 살 수도 있다. 사면 어떡하나. 사면은 빈그룹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얘기는 그냥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FLC 아깝다. 네, 아니 뭐 지금이라도 아직 전당대회가 안 끝났으니까 뭐 들어가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냥 뭐 삼성전자만 사는 걸로 해서. 그렇죠. 근데 FLC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하는 게 이제 아직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풀릴 일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그 이봉재가 또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베트남 주식이요? 아니 한국 주식을 그 친구는 대학교 때 주식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고 저는 삼성전자밖에 안 샀지만 FLC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그 그 저희가 농반 진반으로 한 그 정치적인 색을 버리고 그 주식이 생각해 보면 괜찮은 주식이거든. 그게 왜냐면은 한국에는 여행사 주식이 보면 여행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노랑풍선 뭐 이렇게 정도 해가지고 보통 그게 빅3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 여행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항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도 상장된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항공사들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리조트라는 데들 있잖아.
근데 뭐 하나 리조트 아니면은 뭐 호텔 신라도 어떻게 보면 뭐 리조트의 개념이라고 숙박을 하는 데가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분사가 돼 있잖아요. 대한항공에서 호텔 하지 않고 대한항공에서 항공사를 직접 하진 않는데 FC는 여행사세요? 아 여행사는 아니지만 그 여행사 쉽지 얘들은. 그렇지 호텔도 하고 항공을 하는 호텔 항공을 다 하는데. 호텔 항공 하는 마당에 뭐 여행사 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냥 저기 뭐냐 여행사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랑 이거 시스템 짜가지고 거들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베트남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발전했을 때는 FLC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노다지네. 여행 쪽에서는 이 독보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비행기를 가졌는데 리조트라는 회사야. 그리고 그 회사가 그 모기업이 뭐 그렇게 엄청 큰 기업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베트남이 사이즈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총알 냈다는 얘기인 거고 애들이.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건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것을 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봉장도 얘기한 게 그냥 둘이 그런 생각했을 때 한번 좀 길게 와서 살만하지 않을까. 특히 이건 뭐 코로나가 풀리면은 특혜주가 많잖아요. 뭐 여행 항공이 뜬다는 것도 있고 뭐 숙박과 여행이 뜬다는 것도 있는데 플래시는 다 잡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는 좀 한번 길게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네, 주식 사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주식은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드시고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베트남 전당대회 끝나면은 뭐가 바뀔 거다 모르겠지만 2월이면 우리 설점해서 한번 방송 한번 찍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설날 특집도 설전에 한번 찍고 뭐가 특집인지 모르겠는데 때 능무엔단 특집을 한번 해야 되나? 뭐 북극 특집 합시다. 북극 특집 말고 어디 전문가를 모신 다음에 때 능무엔단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를 누굴 모시면 좋을까? 네, 그건 뭐 차차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네,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저는 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네.